아, 제가 그저께 입찰했던 물건이, 자,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 자,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물과,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다 한꺼번에 나온 거. 요 안에는 5세대의 임차인이 있고, 전부 다 소액 임차인이고, 권리 분석 다 했고, 배당 받아가고, 뭐 이것저것 분석은 다 했어요. 이상 없는 거 다 확인하고 전입 날짜, 확정 날짜 하나하나 다 따져서 누가 먼저 배당 받아가는지 배당 순서 다 정하고 나머지 부족 금액은 내가 얼마의 낙찰가를 쓰면 얘네들은 다 이 정도는 보상 받아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근저당 채권 요 신협에는 얼마까지 갈 거다. 요 금액이 다 말소되진 않겠지만 얘가 얼마까지 배당을 받아갈 거다라고 계산을 해서 낙찰가를 정했어요. 자, 사진을 보면 요 일대가 자, 요만큼 요 일대 있죠? 요 일대, 요 밑에 요만큼이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 벽돌집이 많아요. 93년도에 승인되거나 95년도에 승인되거나 이게 이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인데 요거는 빌라가 아닌 이상 다세대 다가구 요런 거는 1주택으로 쳐요. 1주택. 내가 만약에 낙찰이 된다 하면 여기에 5세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확인했고 1층에 2칸, 2층에 2칸, 3층에는 전체 칸을 다 쓰거나 칸막이를 하면 요것도 2칸을 쓸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동산을 한 일주일 조사했거든요. 일주일? 일주일이면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초, 중, 고 다 붙어 있고 요 일대를 플래닛으로 왜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나중에 조회를 해보면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에 좀 관심 있다 그러면 요 플래닛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여기는 안 나오네. 이게 우리 그 어플에 플래닛이라고 어플 하나 깔면 부동산 노후도를 알 수 있어요. 노후도. 그 노후도가 여기가 다 온통 빨갛거든요. 전부 다 93년도에 승인받고 95년도에 승인받은 주택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데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선정에 좀 쉽겠죠. 향후 지방은 지금 당분간 서울도 어렵기 때문에 향후 지방이 재개발, 재건축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짧으면 3년, 길면 5년까지는 별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나는 이거 단기 안에 안 팔고 한 4년, 5년 뒤에 팔을 계획이거든요. 갖고 있다가. 그래서 저는 요 건물을 어떠한 출구 전략을 세웠냐 하면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다 임차인들 보증금 다 꽉꽉 채워서 월세 아니고 다 보증금으로 꽉꽉 채웠잖아요. 요 인근의 부동산을 한 세 군데 가봤는데 보증금 300에서 보증금 500, 그 다음에 월세는 30에서 35만 원, 그리고 요 3층 전체 쓰고 있는 요 평형대는 월세 50만 원까지도 가능하고 유동인구도 괜찮고 인근에 요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이 혼재돼 있어서 그 인구 밀도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월세도 꾸준히 잘 나가고 전세보다는 주로 월세가 많이 나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상인역하고도 도보로 그렇게 멀지도 않고
바로 뒤에 초중고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았던 거는 뭐냐면 아까 카카오맵, 여기가 지금 초중고잖아요. 저는 여기잖아요. 근데 요쪽 블럭과 요쪽 블럭에 내가 하고 싶었던 요 똑같은 물건, 이 똑같이 생긴 요 빨간색 벽돌, 토지도 55평, 건물도 95평, 무슨 쌍둥이처럼 똑같더라고. 그 두 개가 4억 6천에 매물이 나왔어요. 4억 6천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인터넷이 끊긴 것 같다. 지금 들려요? 내가 이거를 좀 싸게 낙찰을 받아서 4억 6천까지는 아니고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내놓으면 내 거부터 팔리잖아요. 그래서 감정가가 사실 좀 많이 내려간 거, 여기 보시면 감정가가 1억 6천7백까지 내려갔고 최초 감정가 대비 되게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주변 시세도 똑같은 건물이 매물이 4억 6천에 나왔다. 일단 거기까지 브리핑을 하고 나머지는 잠깐 칠판을 좀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여야 될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저는 항상 제 습관이 그래요. 어디 뭐 낙찰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입찰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 카톡에다가 이렇게 제가 고민했던 낙찰가를 한 3차례에 걸쳐서 적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이 안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최고가 이 이상은 절대 올리지 않을 거야. 가서 사람이 많은 거에 내가 마음이 동요가 돼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어. 거기에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적은 낙찰가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고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맥시멈을 일단 정하는 거야. 이 이상은 절대 안 올려. 라고 나만의 수익률을 계산해서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니까 입찰가가 너무 적거나 마음의 동요가 생기면 이 이상 밑으로는 안 내려. 요렇게 하한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다시 수익률을 계산해서 적당한 수익률에 내가 마음을 딱 다잡았을 때 나는 요거를 딱 적당히 쓰겠다라고 정하는 거지. 제가 이거를 9시 45분에 오전에 정해서 갔어요. 가갖고 10시에 이제 10시 10분에 시작을 하죠. 10시 10분에 가면은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집행관이 앞에서 마이크 방송을 해요. 쫙 읽어. 그게 한 20분 정도 걸려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 뭐 입찰 방법, 뭐 공유자가 하는 경우, 뭐 법인이 하는 경우, 필요 서류가 뭐뭐고 이런 기타 등등 주의사항을 한 20분 쭉 읽고 이제 봉투하고 서류를 나눠주죠. 그게 이제 10시 한 반이 돼요. 10시 반에 봉투하고 서류를 나눠줘요. 그리고 11시 10분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시간을 정해줘요. 11시 10분까지. 인터넷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일단 내가 입찰가를 정했는데 이거를 개인으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를 거기 가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도. 근데 이제 법인 서류하고 도장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다 준비를 해갖고 개인으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를 그 순간 되는 순간에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뭐가 문제? 안 돼? 됩니다. 하십시오. 아니, 이게 뭘 해야지. 이렇게 돼서 이 찬수님이 너무 화면에 크게 떠서 그냥 이것만 보면 돼, 나는. 우리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중요한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됐나? 녹화를 하려면 선생님 화면이 잘 칠판 잘 보이죠?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예. 그 이게 선생님 화면이 더 크게 화면이요. 봤으면 발표자 좋겠는데. 보기로 눌렀는데, 이찬수 회원님 얼굴이 너무, 그죠? 크게 뜨시죠? 그죠? 예, 또, 그, 예, 그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건 보이나? 아니야. 그거 말고 그 화면 있잖아요. 선생님 예, 보이는 소리 좀 상단에, 크게 예. 얘기해 주세요. 상단에, 그, 선생님 화면 오른쪽을 살짝 마우스를 대면 별 세 개가 보여요. 점 세 개. 거기서 고정, 예, 예, 고정이라는 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고정 눌렀거든요, 고정이 아까. 없네. 네, 이게, 음, 이렇게 일단 해서, 공유를 한번 풀으셔야 될 것 같은데, 화면 공유가 아니라, 지금 아, 선생님 화면 바탕화면이 공유를 공유되고 꺼라. 있어서 네. 카메라가 크게 확대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제 그러면 화면 카메라, 공유를 제 꺼줘. 노트북에서는 선생님 화면이 제일 크게 보이는데, 중요한 건 녹화를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 화면에서 선생님 화면이 저기, 제일 크게 보여요. 목소리가 정말 하나도 안 들려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어떡하지? 또 그 선생님 쪽 화면이 크게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봐. 음, 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선생님 이미지에 점 세 개를 눌러보시면 안 되는구나. 고정이라고 메뉴가 밑에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아까 고정해 봤거든. 저희가 그냥 보는 요거 것보다 선생님 쪽 노트북에서 선생님 화면이 크게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녹화가 그쪽에서 되고 있으니까. 예, 예, 맞아요. 네. 일단 이게 여기서 하는 거. 갤러리 보기. 고정이 안 되네. 지금은 그래 그나마 좀 보이지 않으세요? 예, 저는 괜찮은데요. 그 네. 선생님 녹화하는 화면에는 선생님 화면이 제일 크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예. 이게 보이긴 보이죠? 네. 예, 저는 잘 보여요. 예. 일단은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안 되니까 그냥 수업을 할게요. 이 상태로. 할 수 없어요. 네. 기술 부족해요. 내가 너무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낙찰 금액을 얼마에 정했었냐면은 처음에 2억 1천. 낙찰 금액을 2억을 1천을 정했었는데 이걸 개인으로 하냐 법인으로 하냐가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취등록세가 자 보시면 제가 지금 3주택이에요. 3주택.
3주택인데 제가 집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서울에서 싼 강북에 강남도 아니고 강북에 하나,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15년을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랑. 시어머니가 그냥 아주 옛날부터 저희 남편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던 집, 그 집 하나, 인천에 하나, 그리고 대구 살면서 거제도에 조선소가 한참 활발하는데도 활발하다가 좀 꺾여서 거제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많이 꺾였을 때 거제도에 남편 명의로 하나, 진짜 똘똘하지 못한 거를 3개나 갖고 있어서 3개나. 이제 똘똘한 강남 한 주택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똘똘하지 못한 거를 3개나 갖고 있다. 이거를 다 합해도 웬만한 강남 한 주택만 절대 못해요. 그냥 주택 수만 이런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지. 지금은요. 왜냐? 만약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내가 이걸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고 내가 잔금 내고 등기 치기 이전에 어머니하고 부탁을 해서 잠깐 어머니를 세대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시이모님 댁에. 저기 여주에 계시는 시이모님 댁에다가 세대 분리를 잠깐 시키면 우리는 2주택이죠. 2주택에 요거 낙찰까지 했으면 3주택이죠. 그러면 취득목세가 몇 프로? 3주택이면 3주택째는 취득목세가 8%.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저희 집하고 세대 분리를 못했어. 사정이 생겨서. 세대 분리를 못했으면은 이게 취득목세가 12%. 12%인데 만약에 법인이면 무조건 12%죠. 무조건 12%예요. 법인이면. 이거는 주택 구매 보유시. 이거는 법인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안 따지고 법인은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무조건 12%예요. 개인으로 하면 8%, 내가 세대 분리하면 8%, 세대 분리 안 하면 12%. 이게 만약에 이거는 취득록세고 만약에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는 내가 만약에 개인으로 사게 되면 1년 안에 팔죠. 그러면 기본세율이 70%. 2년 안에 팔아요. 60%. 2년 지나서 팔으면 그 기간과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서 6%도 되고 뭐 달라지죠. 요게 제일 센 거야. 1, 2년 안에 파는 거. 그게 60%까지도 세율을 띨 수 있다. 근데 대구가 비조정 지역이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서울, 강남, 송파, 용산 이쪽에 서초 그쪽에 아직 비조정 지역 대상이 아니고 조정 지역 대상은요. 만약에 1년 안에 팔고 2년 안에 팔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30%가 가산이에요. 그러면 2년 안에 팔면 오른 거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야. 거의 100%로. 근데 대구기 때문에 2년 안에 팔면 세율이 60%다. 그런데 법인은 어떻게 돼요?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1년 안에 팔든 2년 안에 팔든 주택은 20%예요.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 법인으로 주택을 갖고 있으면 내가 1년에 팔든 2년에 팔든 상관없어. 그냥 단기에 파는 건 20%. 근데 만약에 토지지역, 뭐 상가지역 이런 거는 내가 양도금액이 2억이냐 20억이냐에 따라서 20%보다 낮을 수 있어요. 무조건 20% 아니에요. 근데 법인은 요 주택 보유분만 20%예요. 현재까지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거죠. 투기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법인으로 주택을 예전에 많이 갖고 있었던 이유가 내가 내 개인 주택 보유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다 법인으로 갖고 있거든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주택은 다 법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법인은 2021년도인가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제 부동산을 조금 강화시킨 거가 법인으로 주택을 앞으로 매수를 할 때에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20%다. 그리고 법인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택으로 매매 시 대출을 다 막겠다. 이거를 다 전세 사기범들 다 법인들이 실컷 다 노린 다음에 나중에 막았어. 나중에. 먼저 막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의 판을 다 뒤집고 그 난리가 법인으로 해서 주택을 다 가져갔을 때 이미 끝물일 때 막았다고요. 정부에서. 어쨌든 얘가 20%, 얘가 내가 2년 안에 팔면 60%.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개인으로 샀다. 개인으로 낙찰 받는다. 그러면 나는 2년 안에 팔 생각은 없죠. 왜냐? 서울집이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 전세를 줬어요. 그 사람이 2년 살고 나중에 2년을 더 살고 싶대. 그러면 내가 그 집을 4년간은 못 팔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나는 그냥 이거 갖고 있다가 3년째 되거나 4년째 될 때 얘를 먼저 팔고 서울을 맨 나중에 팔면 되잖아. 그러면 서울 거는 비과세 받잖아요. 그죠? 그 주택 서울 거 하나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갖고 언제 파느냐가 되게 고민되더라고. 안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법인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인은 대출이 하나도 안 나와. 개인으로는 내가 60%까지는 대출이 나와요. 근데 법인으로는 대출이 안 나와서 내 순수 현금이 다 들어가야 돼. 더군다나 법인은 자금 출처를 나중에 밝히게 될 때 내 남편이 넣었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남편을 통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도 그 소명을 해야 돼요. 이게 금액이 어떠한 자금으로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저런 게 꼬여가지고 결국은 개인으로 낙찰을 받는 걸로, 개인으로 입찰을 받는 걸로 이제 오전 내내 고민하다가 선택을 했죠.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맨 먼저 거제도는 올해 8월 달에 전세 계약 끝이니까 걔는 지금 손해거든요. 저희가 상 가격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어요. 한참 올랐다가 그때 안 팔고 다시 떨어졌어. 그래서 걔도 손해야. 그러면 거제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이번에 전세 계약 끝나면 무조건 팔아야지. 걔 치우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세대 분리만 시켜야지. 그리고 서울 한쪽 에 남았죠? 얘 남았죠? 그러면은 얘부터 먼저 4년 안에 팔면 되죠? 2년만 지나면 되잖아. 3년째나 4년째에 팔면 되잖아. 얘 팔죠? 서울 남겨놓은 거 맨 마지막에 내는 거 비과세 받죠? 내 나름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법인으로 안 받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얘는 60% 대출이 나왔고 얘는 대출이 안 나와. 법인으로는. 그러면 어쨌든 나는 단기 안에 못 파니까 어쨌든 서울집을 4년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4년이란 시간이 있잖아요. 4년 안에만 팔면 되잖아. 내가 2년 안에 안 팔아도 되고. 그래서 개인으로 하는 걸로 제가 마음을 먹은 거죠. 나중에 개인으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뭐 앞으로 뭐 부동산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법인을 세운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걸 실컷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법인 가야 되지 처음부터 법인 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신설법인 할 때는 대출이 더 잘 나오는데 오히려 법인을 몇 년 갖고 있다가 얘가 자본 잠식이 돼버리면 대출이 더 안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취등록세가 영원히 요 법인으로 주택 보유분은 무조건 중과세 이게 계속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법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요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도 바뀌는 것처럼 법인도 최종 개인을 먼저 풀고 그 다음 법인을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지금 개인으로 실컷 연습을 해놓고 그때 가서 법인을 세워도 된다. 어쨌든 이제 나는 그 서울 아파트를 비과세로 팔기 위해서 주택 보유수를 자꾸 늘리는 게 싫어가지고 법인으로 고민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법인의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얘를 4년 안에 파는 걸로 계획을 하고 서울집을 맨 마지막에 팔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일단 그 계획을 세웠고요. 만약에
제가 그 오전에 생각한 대로 예를 들어서 2억 1천만 원에 만약에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으면 여기에 60%가 대출이죠. 제가 60% 대출이 다 가능한 걸로 저도 심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네, 여기 적어놨는데 1억 2,600만 원이 대출이 나와요. 1억 2,600만 원이 대출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자가 3.8%, 현재 3.8%거든요. 그러면 478만 8천 원 나누기 12, 이자만 따지는 거에 원리금 빼고 이자만 계산하면은 한 달에 39만 9천 원, 한 달에 40만 원이 이자예요. 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내가 1억 2,600을 대출을 받고 3.6% 해서 한 달에 40만 원을 대출 이자로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아까 5가구라 했죠. 5가구. 4가구는 1층에 둘, 2층에 둘 이렇게 4가구. 그거는 30에서 35. 예를 들어 지금은 35도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35 곱하기 4 하면은 140만 원에다가 5층은 좀 평형을 좀 넓게 다 쓰고 있거든요. 걔는 월세가 50만 원. 자, 보증금 300에 내지는 보증금 500에 이게 30에서 35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월세 계산한 거는 보증금 빼고 계산한 거예요. 보증금 300이니 500이니 그걸 빼고 그냥 월세로만 받는다면은 이 집을 5가구 세줬을 때 월세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190만 원. 한 달에 190인데 여기에 40만 원 대출이자 빠지니까 한 달에 내가 대출이자 내고 수익이 얼마냐? 한 달에 150만 원. 자, 150만 원이면 내가 요거 2억 1천을 투자를 했어요. 2억 1천을 투자를 해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몇 프로냐? 수익률은 9%. 물론 수익률을 저는 대출 레버리지를 껴서 대출을 빼고 내 순수 자본으로 월세 받아 이렇게 계산하면 수익률은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거품이 너무 심해서 저는 수익률 계산할 때는 대출 레버리지를 생각 안 해요. 그냥 순수 투자 금액에 대출 받았을 때 대출이자 얼마, 내가 여기서 월세를 창출한다면 얼마, 그냥 더하기 빼기 나누기 끝. 다른 뭐 고수들은 뭐 경매 비용에 뭐 취등록세에 뭐 대출 이자 비용에 대출까지 껴서 내 순수 자본금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이 수익률이 9%가 아니라 30%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품이 너무 심해서 저는 그렇게 계산 안 하고 대구에 상인역 근처에 초중고를 끼고 있는 낡은 단독주택인데 그냥 낡은 단독주택이잖아요. 걔가 나한테 수익률을 9% 안겨줘?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낙찰가를 2억 1천을 정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 10시 반에 종이를 받아서 처음에는 2억 1천을 적었는데 제가 왜 순간 마음이 바뀌었냐면 조건은 뭐였어요? 조건은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세대 분리시킨다. 어디로? 이모님 댁으로. 그런데 갑자기 순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모님이 청약에 당첨이 돼서 분양 잔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다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 집에 전입할 수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모님 댁에 전입을 시키지 못하거든. 다른 데 알아봐야 되거든. 그럼 내가 아까 어머니하고 세대 분리했을 때의 조건은 취등록세가 8%였는데 어머니하고 세대 분리를 안 시키면 취등록세가 12%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빡 나는 거야. 만약에 세대 분리를 못 시키면 12%인데 해서 다시 용지를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최저 금액을 그냥 쓴 거예요. 아이, 누가 이렇게 임차인 5명이나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나 혼자 일주일을 고민해놓고 일주일을 조사해놓고
나 같은 사람은 돈 없을 거야 라고 내가 너무 자만심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 잡지는 고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일기 강의 때도 그렇고 지금 강의 때도 그렇고 항상 수강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인테리어 비용 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취득목세, 양도소득세, 낙찰가액에 빼지 말아라. 그렇게 빼면 절대 낙찰 못 받는다. 저는 그렇게 수도 없이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정작 저도 낙찰 많이 받았거든요. 상가 2개, 공투로 빌라하고 토지 3건이에요. 그거 다 취득목세는 계산 안 했어. 왜냐하면 그건 상가였으니까. 상가였으니까 주택 요거 비과세 받겠다라고 욕심내서 취득목세 뺀 적은 없어요. 상가도. 그리고 공투 물건. 내가 회원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서 그쪽 학원에서 우리 기수끼리 공투 물건 한 거는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공장 사고 빌라 사고 토지 산 거는 4명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비과세 욕심 낼 게 없어서 취득목세 고민을 안 했죠. 그런 거는 할 일이 없는 거지. 근데 막상 내가 개인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니까 비과세를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취득세를 8% 12%냐 어느 걸 따지냐에 따라서 내가 금액을 고치게 됐어요. 그게 내 실수야. 그게 주택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내가 얼마에 적었냐? 최저가 썼던 1억 8,880만 원을 적었죠. 근데 딱 오픈을 했잖아요. 이제 12시, 그러니까 11시 10분까지 받고 11시 15분부터 이제 개차를 막 했어요. 했는데 내 물건이 오기까지 12시 반이 걸리더라고. 거의 1시간이 걸려. 1시간이 걸리면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발 나 혼자 단독 낙찰해라.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앞에 많은 인원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한 거잖아요. 내 물건이 뒤로 올수록 나는 심장이 떨리는 거야. 왜냐? 아, 적구나. 입찰자가 적구나. 나 혼자 내가 단독 낙찰이기를 나는 기대를 했어요. 근데 입찰자가 몇 명? 4명. 입찰자가 4명이나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까 구독션에는 입찰자 3명이라고 나왔죠? 그 정확하지 않아요. 원래 4명이에요. 그 구독선 자료도 그렇게 틀린 줄 몰랐는데 그 4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자 4명 하는 순간 망했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아, 망했다. 고치지 말걸.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진짜 아쉬워서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겠더라고. 그 낙찰받은 사람은 부부였거든요. 남자가 앞에 가서 이제 영수증 받고 뒤에 여자는 앉아서 기다리고 나는 입찰 봉투, 내 입찰 보증금을 받아서 오는데 너무 아쉬워서 그 자리에서 아유 막 못 일어나겠는 거야.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계속 그 앞에 망설였어. 망설이다가 이제 대출 상담차가 바깥에 많잖아요. 이 부부가 걸어오니까 벌써 뺑 둘러싸서 명함 주기 바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되게 호탕하더라고. 목소리도 되게 크고. 그 사람이 명함 받을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1억만 필요하니까 나한테 1억 대출할 줄 사람은 전화만 해줘요. 명함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자리에 서갖고 자기 핸드폰 번호로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대출 상담사가 막 받아 적기 바빠. 그러고는 이제 나는 어떻게 했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낙찰받으면 곧바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지 말고 경매계로 올라가라. 2층, 3층, 경매 8개, 뭐 경매 1개, 경매 4개 그 담당하는 경매계가 있어요. 글로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임차인들이 다 맞는지 이 사람 말고 다른 권리를 더 주장하는 채권자는 더 없는지 혹시 내가 모르는 당해세는 또 없는지 이거를 다 까보라 그랬어요. 다 까보고 거기서 뭔가 하자가 나오면 나는 불허가 신청을 해야 돼.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경매계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 주차장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일단 주차장까지 따라갔어. 나도 미쳤지. 그 사람 붙잡고 뭐 할 말 있다고 주차장을 가요? 갔어. 갔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잠시만요 하고 말을 걸었어. 말을 걸으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 했냐면은 혹시 취득목세 고민하고 양도소득세도 고민하고 적으신 거죠? 라고 물었어 내가 얼마나 웃겨 그 상황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부부가
어이없다는 듯이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야. 당황해하는 거지. 황당해하는 거지. 그 여자도 나를 황당하게 쳐다보고. 나는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순간 거기서 뭐라 했냐면은 그거 나한테 파세요 그랬어. 내가 이상한 사람 안 되려고. 나는 어쨌든 그렇게 억울해서 적었다는 거를 너무 후회가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낙찰가를 정했는지 난 그게 궁금한 거야.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그래서 취득목세 고려하고 적으신 거죠? 라고 물었더니 당황스러워 하는데 왜 그러세요? 하는데 저한테 다시 되팔 마음 없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낙찰 받자마자 내가 산다는데. 그래서 왜 사시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취득록세를 12% 계산했기 때문에 좀 적게 적었다. 혹시 취득록세 얼마시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3%래. 3%면 어떻게 돼요? 얘가 두 번째 물건이죠. 1주택밖에 없는 거야. 2주택이니까 3%인 거예요. 그래서 1억 9,500 얼마에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장기로 갖고 싶은데 장기로 월세 갖다가 나중에 그거를 팔고 싶은데 저는 장기 투자자다. 한 8만 있으면 저한테 파세요. 내가 이상한 사람 되긴 싫으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남자가 막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우리는 뭐 2년 안에 팔을 거고 우리는 적게 먹을 거고 뭐 장기 투자한다면은 임자 줘야죠 하면서 그래 임자 줘야지 이러면서 나한테 연락처를 달래. 불러줬지. 불러주고 막 나오는데 어쨌든 속은 많이 쓰렸어요. 많이 쓰렸고 이제 나 그날 휴가 내갖고 입찰한 거 우리 남편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남편한테 자면서 얘기했지. 나 사실 오늘 휴가 내고 입찰했다 했더니 남편이 얼굴색이 확 바뀌는 거야. 내가 무슨 사고 친 줄 알고. 근데 이 물건을 싹 브리핑 해줬더니 남편도 좀 속상해하면서 뭐라고 위로하냐 하면 괜찮아. 물이 많이 셀 거야. 수리 비용이 1억은 들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그 말이 더 위로가 안 돼서 더 열받았어.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은 인테리어 비용 빼지 말고 취득록세 빼지 말고 양도소득세 고려하지 말자. 어차피 내가 금매로 사든 낙찰로 받든 취득록세 양도소득세는 다 누구나 내는 세금이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낙찰 못 받아요. 그거를 수없이 강의 듣고 나도 수없이 되뇌어서 반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실수했다. 왜? 주택이라서. 주택이라서 고민하다가 실수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지 말라고. 그리고 법인으로 제 법인 우리 남편 대표로 해놨는데 저는 투잡하면 안 되니까 위드 환경으로 해놓은 거를 이제 이곡동에 맨 처음 낙찰받은 게 65평짜리 상가였거든요. 3층. 근데 이렇게 3층이 있으면 여기를 우리가 낙찰을 받고 여기 19평짜리 있어요. 20평짜리. 이게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는데 얘를 먼저 낙찰을 우리가 받고 얘는 한 번 더 유찰이 됐어.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이 3층 전체를 우리가 다 쓴다면은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한 달 뒤에 이거를 입찰하기 위해서 휴가를 다 내놨어. 내가 내놨는데 옆 직원이 식중독에 걸려서 입원하는 바람에 제 휴가가 날라갔죠. 갑자기 출근하라고 전화가 왔어. 그 전화를 내가 안 받았으면 차라리 꺼버렸으면 여기 갔겠지. 근데 출근하라고 전화를 받았고 부랴부랴 남편한테 가서 빨리 가서 입찰해라 했더니 남편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간대. 그런데 제 습관은 또 뭐였냐면 카카오톡에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내 입찰가를 정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입찰을 받았죠. 이 사람이 입찰을 받고 내 낙찰가랑 비교했더니 얼마더라? 19만 원. 20만 원이었나? 19만 원이었나? 그것 때문에 거의 또 3달을 속을 썩었죠.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입찰을 직접 해야 돼요.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직접 입찰을 해야 돈을 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가기로 했으면 하늘에 두 쪽 나도 가라. 그날 제가 전화를 안 받고 갔으면 됐죠. 근데 전화를 받는 바람에 못 갔지. 그래서 얘가 날라갔어. 얘가 날라가고 3층 반쪽짜리 하나만 갖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통으로 다 갖고 있으면 내가 여기다가 뭘 사업해도 되겠죠. 월세를 안 내더라도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3층 통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은 그만큼 좋은 게 없잖아. 그죠? 항상 입찰은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가셔서 해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으로 낙찰했을 때 비교해드렸고, 나중에 법인 설립을 하면서 법인으로 낙찰했을 때, 그 다음에 소유했을 때 장단점, 그것까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거 잠깐 리뷰할게. 잠깐. 다시 반복을 해서 하면 좋긴 한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 아주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드렸죠. 아주 충격적인 얘기. 뭐였어요? 보이죠? 자, 전세권과 임차권. 어느 게 더 힘이 세다? 어느 게 더 힘이 세다? 임차권이 더 힘이 세다. 임차권이 훨씬 세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굳이 전세권을 한다? 99%가 몰라서 한다. 그리고 이게 뭐 대단한 것 마냥 임대인한테 전세권 설정할 테니까 동의해 주세요 하면은 임대인이 확 인상 찌푸리죠.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얘가 더 훨씬 센데 왜 뭐 때문에 수수료 내가면서 이걸 하냐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 정말 벼랑 끝에 섰을 때, 벼랑 끝은 어디예요? 경매잖아. 경매 넘어가는 게 벼랑 끝이잖아요. 이 부동산이 벼랑 끝에 서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권은 다 보장받는데 이 전세권은 그냥 말소예요. 내가 받는 금액에 다 못 받으면 그냥 자동 소멸. 그래서 자, 예를 분명히 그때 들어드렸어요. 자, 여기 4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4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여기 101호, 여기 201호가 있어요. 201호가 있고, 여기 사는 101호가 전세권 설정을 안 하고, 임차권만 설정을 했어요. 전세권 설정 안 했어요. 임차권만 설정을 한 상태예요. 자, 보증금을 못 받았어. 보증금을 못 받고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요. 그 집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전입을 빼야 돼. 내가 임차권 주장을 하려면 임차권을 걸어놓고 이사 가도 되죠? 그래서 임차권을 걸었는데 이 부동산이 나오기를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감정가 2억이 나왔어요. 이 부동산 감정가 2억이 나와서 어떻게 나왔냐? 이 건물에 1억, 이 토지에 1억, 각각 토지에 1억, 건물에 1억, 감정가 2억이 나왔고 감정가 2억에 처음부터 낙찰을 안 받고요. 1회 유찰을 시켜서 2회에 1회 유찰시키면 얼마예요? 2, 3은 6천이니까 빼기 6천 빼면 1억 4천. 자, 최저가가 1억 4천인데, 만약에 임차 보증금이 1억이에요. 임차 보증금이 1억이야. 낙찰자가 1억 4천을 낙찰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배당 다 받아가죠? 낙찰 금액이 1억 4천이니까, 보증금이 1억이니까 다 배당 받아가죠? 이게 임차권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유찰됐어. 한 번 더 유찰돼서 3회에 9,800이 됐어. 그러면 어떤 낙찰자가 9,8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물론
낙찰을 이금에 다 받는다고 1억짜리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매 비용 빼야 되죠. 감정가 이런 수수료 빼야 되잖아요. 그거 선 비용을 다 빼면 그만큼 또 부족해. 그만큼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 근데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뭐 경매 비용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 경매 비용 생각하지 말고 순수 낙찰 금액과 보증금만 따지자면 3회에 봤을 때 9,800만 원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보증금이 1억이니까 2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죠. 이게 임차권이에요, 이게. 자, 임차권은 언제 한다? 임차권은 자, 임차권이라는 거는 2년이 다 끝났어요. 임차 기간이 다 끝나야 돼요.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돈을 안 주네? 돈을 안 줘서 그 반환 청구 소송을 해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이겼다라는 판결문을 받고 그걸 가지고 경매에 넣고 그걸 가지고 법원들은 감정평가를 하고 각 이해관계자들한테 송달을 해서 경매를 붙여서 한두 번 유찰을 시켜서 낙찰을 받고 잔금 내고 등기 치고 배당 받을 때까지 총 기간이 어떻게 돼요? 적어도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려요. 그러면 나는 이 집에 임차인의 자격의 3대 요건은 뭐라 그랬어요? 전입, 점유, 계약서라 그랬죠? 1년 6개월 동안 이 집에 살아야 돼. 경매에 붙여서 배당 받을 때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을 이 집에 살아야 돼요. 전입을 하고 있어야지 내가 이 돈을 배당받을 수 있어. 그래서 법은 어떤 법이 생겼어요? 임차권이 생긴 거예요. 자, 임차권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재를 치면 이유는 왜 이걸 친다? 내가 몸이 자유로워진다. 나는 이사 가더라도 이 집에 대한 전입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을 치고 나는 자유롭게 이사를 가도 돼. 막말로 임차권만 설정을 해놓으면 계약서를 찢어도 상관없어. 그렇다고 찢지는 말고 걔 나중에 증거로 또 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나는 계약서도 없어도 되고 몸이 자유로워도 되고 다른 집에 전입을 해도 되고 이사도 해도 돼. 뭐만 돼 있으면? 임차권만 돼 있으면. 이 임차권은 기간이 2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다?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고 나 혼자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은 뭐다?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다. 뒤에 가서 채권인 이유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 줄게. 왜 이게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냐? 물건, 채권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안 외워도 돼. 그런데 그거 채권을 따지는 이유를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냥 임차권만 등기해 놓으면 나는 이 집을 땅과 건물을 통으로 경매할 수 있다. 그게 임차권. 그런데 전세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201호 전부, 101호 전부 이 범위가 국한돼 있다고요. 이 범위가 국한돼 있다면은 이 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를 넣을 때는 예전에는 전세권으로 경매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물건이 101호도 있고 201호도 있고 301호도 있는데 내가 전세권을 201호만 설정해놨잖아. 그거 경매 넣을 수 없었어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법이 많이 좋아져서 전세권으로도 경매를 넣을 수 있게 법은 바뀌었으나 보증금은 온전히 다 받지는 못한다. 201호에 국한되어 있는 전세 보증금만 받고 나머지는 무조건 말소다. 그 범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전세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세권을 해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바로 등재가 되니까 임차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어요 라고 다른 근저당 설정한 사람들이나 다른 채권자들한테 들어올 사람들한테 내 권리를 먼저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전세권이 좋다라고 여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지 권리가 생기는 거죠. 전세권이라는 게 이거는 물건이에요. 전세권은
물권은 채권보다 더 강력한 힘을 있지만 유일하게 채권 중에서 이 전세권이라는 거를 물권을 이길 수 있는 채권은 임차권밖에 없어요. 자, 임차권에 그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권을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이번에는 단독주택을 할게요. 단독주택을 하는데 이 집의 감정가가 2억이에요. 감정가가 어떻게 2억이냐? 건물 1억, 토지 1억. 이렇게 해서 감정가가 2억인데 여기 살고 있는 전세권자가 임차보증금이 얼마냐? 1억. 1억인데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저 임대인님, 나 이 집에 전세권 설정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세요. 동의를 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자, 전세권 설정 비용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48평형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전세 금액이 한 2억이면은 전세권 설정하는데 수수료 하고 보증금 다 해서 하는 약 50만 원 들어요. 만약에 전세 금액이 5억이야. 그러면은 보증료 수수료 하고 보증보험 가입 금액하고 다 해서 200만 원 정도 들어요. 비싸요. 그러니까 평형이 작을수록 싼데 우리가 그리고 전세 금액에 대해서 싼데 전세 금액이 클수록 평형이 클수록 이 전세권 설정 금액은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이 집에 전세권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근저당 들어와 가압류 들어와 채권 들어와 무수하게 들어와서 이 집에 경매에 넘어갔어요. 자, 감정가 2억이죠. 한 번 유찰되면 얼마예요? 1억 4천. 자, 경매 비용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전세 여기 계산하기 편하게 1억 4천을 누군가가 배당을 받아서 누군가가 낙찰을 해서 1억 4천에 누군가가 낙찰을 했다면 여기를 어떻게 감정할 수 있어요? 건물과 땅을? 아까 2억이라는 감정가가 건물 1억, 토지 1억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1억 4천에 이 집을 낙찰받았어. 그러면 건물이 7천이고 땅이 7천이겠죠? 맞잖아. 이게 2억이어서 1억 1억이면 1억 4천에 누가 낙찰을 받았다면 얘 7천, 얘 7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의 전세권 설정은 이 집에만 국한돼 있는 거죠? 땅에는 국한돼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얘가 보증금이 1억이면 이 건물 부분에 의한 요 7천만 원 여기서만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땅에서 배당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은 3천만 원은 어떻게 되냐? 3천만 원은 낙찰자 인수냐? 아니에요. 그냥 말소. 아까 임차권은 부족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 가죠. 전세권은 이 건물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소라고. 7천만 원만 가져가고 3천만 원은 그냥 소멸이에요. 그냥 소멸. 제가 이해하기 편해서 단독주택으로 예를 들었지. 아까처럼, 자, 보세요. 아까처럼 4세대 다가구야. 여기 101호고, 여기 201호인데, 이 건물 1억, 이 땅 1억. 감정가가 2억이죠? 감정가가 2억인데, 한 번 유찰돼서 1억 4천만 원에 누가 낙찰을 했다면, 얘 7천이고 얘 7천이죠. 얘 보증금 1억이라면 201호만 국한되잖아요. 201호만 전세권 설정했잖아. 그러면 7천 나누기 둘, 얘 3,500이죠. 그러면 보증금이 더 줄어들죠. 보증금은 1억인데 4,500만 원만 가져가고 6,500은 나가리라고요. 말소. 전세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권 자체가 이렇게 무섭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내가 살면서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 내가 내 집을 누군가 세를 줄 수 있고 내가 임차인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임대인이다. 만약에 내가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세요, 동의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게 과연 임대인한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게 과연. 자, 임차인한테 안 좋다고 실컷 강의했어요. 임차인한테 안 좋다면은 반대로 임대인한테는 좋겠죠? 둘 다 나쁘거나 둘 다 좋을 순 없잖아. 이쪽이 좋다면 이게 나쁘겠죠? 그러면 전세권 자체가 임차인한테 나쁘다라고 실컷 설명을 했으면 이 전세권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좋아야 된다? 임대인한테 좋아야 된다. 임대인이 굳이 인상 쓰면서 싫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망해가지고 내가 파산을 해서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내 집에 살고 있는 임차권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보증금이 다 가야 되는데 일부 말소래. 일부 말소래. 그러면 낙찰 금액이 어쨌든 남을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낙찰 금액이 1억 4천인데 그죠? 임차인한테 7천만 원만 간다면 나머지 7천 원 어디로 가? 그 밑에 무수히 채권자가 근저당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채권자가 다 있으니까 이 집에 경매가 당연히 넘어갔겠지만 이 집에 채권자가 없고 임차인만 있다 하면 나머지 금액은 누구한테 가요? 채무자한테 가, 소유자한테. 근데 남을 리가 없죠. 실상은 남을 리가 없어. 왜냐? 임차권이나 전세권만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는 물건은 거의 없어요. 없어. 그 밑에 근저당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무수하게 채권이 많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남을 리가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전세권자가 임차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 일부가 말소가 된다면 남는 금액이 있다면 누구한테 간다? 임대인 소유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은 이론만 봤을 때는 임대인한테 좋은 거예요. 인상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임대인이면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동의해 주세요라고 하면 예 하고 그냥 동의해 주시면 돼요. 이게 임차인한테 나쁜 건데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설명할 의무도 없어요. 자, 반대로 내가 임차인이야. 그러면 앞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임차인이라면 앞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야 돼요. 굳이 수수료 내가면서 하실 필요 없다.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나는 임차권 하나만으로 내 보증금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세권이 다 나쁘진 않아요. 전세권을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임차 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자, 임대인이 전세 기간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당신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가세요랄지 당신은 임차 기간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남편의 발령이나 자녀의 학교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 기간 안에 이사를 가서 전입을 빼야 되는 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예전에는 경매에 나오면 첫 번째 경매 비용, 자, 두 번째 퇴직금, 임금 채권, 자, 세 번째는 국세, 당해세, 네 번째가 임차인이었죠. 그런데 전세 사기가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규모 데모가 일어나서 법이 개정된 게 작년 4월부터 얘가 앞으로 갔죠. 얘가 앞으로 가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 임차인들이 전세권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 국세 당해세보다 먼저 배당받아갔어요. 전세권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국세 당해세 때문에 염려가 돼서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왜? 공인중개사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이 집에 밀린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당해세 국세가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다 의무적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죠. 빌린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고 계약서 써야 돼요, 이제는. 전세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각종 뭐가 많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내가 전세권을 먼저 설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해세 국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위험 요소가 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전세권을 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전세 계약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전세권을 해야 되고 국세 당해세보다 먼저 배당받고 싶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 법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못 받죠. 예를 들어 뭐 주식회사 국민은행, 뭐 주식회사 무슨 뭐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사택으로 임차 계약을 써서 전세로 잠깐 살게 할 때에는 법인도 주택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법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해야 돼요. 왜냐? 임대차 보호를 못 받으니까. 뭐 스타벅스, 뭐 S-오일, 뭐 주유소 이런 상가들도 다 전세권 설정을 한다. 법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된다. 개인은 임차 기간이 끝나지 않고 이사를 하는 경우는 해야 된다. 나머지는 전세권은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자, 경매를 배우는 거는 내가 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낙찰받음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키는 것도 경매 수업에서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공인중개사나 이런 자격증 시험 이런 이론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 경매인들이 고수들이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책들, 유튜버, 인터넷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경매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낙찰받아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하면 더없이 좋죠.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기본적으로 내 자산을 이렇게 지킬 수 있다는 거. 내가 임차인일 때 뭐를 해야 된다. 임대인일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가 어느 게 힘이 더 세다 나쁘다를 아시면 내 자산을 지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요 정도 하고 5분간 우리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전세권 갖고 실컷 설명한 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권리 분석에 어떠한 케이스가 있는지 전세권으로 어떠한 케이스가 있는지 이론 수업을 한 1시간 정도 할 거고 다음 목요일에는 전세권 갖고 실습을 또 할 거예요. 잠깐 10분간 쉬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이제 앞에서, 저기 문을 좀 닫아야 되겠다. 잠깐만요. 소리가 좀 울리네, 옆방이랑. 잠시만요. 자, 앞에서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우리 이제까지 경매 수업하면서 몇몇 물건 중에 임차권하고 그러니까 임차권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차권을 얘기할 순서가 안 돼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고 지나갔었는데, 자,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거는 뭐냐 하면, 가장 기초적인 거는 그 최초 근저당 말소 기준, 밑에는 무조건 말소, 위에는 무조건 인수, 요렇게 기본으로 잡았는데, 자,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모든 물건이 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자 물건을 하나 배우면서 최초 근저당 말소 기준보다 뒤에 있어도 말소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임차권이다. 자, 임차권은 접수 날짜를 보는 게 아니고 내용 날짜가 중요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임차권을 설정할 때에는 첫 번째 어때야 된다? 임차 기간이 모두 끝나야 된다. 두 번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혼자 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이라는 게 설정이 될 때에는 근저당보다 나중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접수 날짜로 보면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저저번 시간에 이찬수 수강생님이 숙제로 하나 했던 건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건 아니고, 이거는 아까 내가 낙찰받은 거고, 자, 요거 이찬수님이 얼마 전에 숙제를 하면서 요거를 한번 올렸던 건데요.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임차권이라고 설정이 돼 있잖아요. 임차권의 접수 날짜가 언제예요? 2020년 11월. 그런데 이 임차권의 내용 날짜는 뭐예요? 2018년 요 날짜다. 그러면 어쨌든 요 앞에, 지금은 요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최초 근저당 말소 기준이 뭔가 근저당 은행이 있어요. 먼저 은행이 있다면 접수 날짜가 근저당보다 뒤라고 해서 얘는 무조건 소멸이 아니고 이 최초 근저당 날짜보다 이 전입 날짜가 이 내용 날짜가 빠르면 얘는 인수인 거예요. 그래서 맞다. 전에 쌤이 최초 근저당, 은행 근저당보다 뒤면은 무조건 말소라 그랬지? 라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딱 열었는데 최초 근저당이 딱 은행 근저당이 있네? 그러면 딱 덮어버리면 안 돼요. 빠르게 뒤를 다 봐서 임차권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그 임차권 날짜가 최초 근저당 날짜보다 접수 날짜가 뒤여도 내용 날짜가 최초 근저당 은행 날짜보다 빠른지 뒤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아까 그 임차권은 최초 근저당이 없었어요. 뒤였어요. 뒤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 최초 근저당이 앞에 있고 요 임차권이 뒤에 있다고 소멸은 아니니 그거 주의해라 그거고요. 이 사람은 임대인이 전혀 될 수 없다 그랬죠. 자, 내용 날짜, 임차권에 대한 내용 날짜보다 훨씬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임차보증금 미상인 거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화면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세권 배운 거 그거 가지고 몇 가지 권리 분석 사례를 제가 예로 들은 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이론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수업을 할 건데 자, 지금부터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좀 지루할 수 있어도
두 눈을 크게 뜨고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간다. 아유, 자꾸 이거 자꾸 나오는 거 지워야 되겠다. 잠시만요. 자, 우리 화면 공유 지금 되고 있죠? 대답을 해주시는 옆에 윤주은 님이 화장실을 가신 관계로. 자, 화면 공유 되고 있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임차인. 처음에 이렇게 임차인 현황이 있고 그 뒤에는 이렇게 등기부 현황이 있어요. 이제 이론 수업할 때는 이런 거 이제 눈에 좀 들어와야 돼요. 눈에 많이 익어야 돼요. 자, 임차인이 황땡땡. 전입 날짜, 확정일자, 배당 신청은 안 했어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1억 5,500만 원. 자, 등기부 등본에, 등기부 현황에 이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했네요. 2층 전부라고 해서 황땡땡이 전세권 설정을 했고 채권 금액 1억 5,500만 원. 자, 이거 합해서 임차 보증금이 뭐 3억 1천만 원이다. 그거 아닙니다. 얘하고는 같은 사람이죠. 임차 보증금은 하나예요. 그리고 요 전세권 설정을 한 다음에 근저당 하나은행이 들어왔고 강제 경매가 들어왔는데 이 근저당 은행이 경매 넣은 게 아니라 다른 개인이 강제 경매를 넣었어요. 그러고 낙찰 금액이 1억이네요. 이럴 때 자, 임차인 황땡땡이란 사람은 이 임차 보증금을 다 보장받을까요? 아니면 나머지는 말소일까요? 제가 무조건 답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분이 좀 생각할 시간을 주고 답을 할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그죠? 이제 배우는데. 그래도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경우인지. 자, 낙찰 금액이 1억이라면 이 임차인 황땡땡이란 사람은 나머지 5,500만 원을 낙찰자한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 5,500만 원이 그냥 소멸일까? 그게 질문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세권은 그냥 소멸이라 그랬죠? 그게 답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자,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선생님, 아까 전세권 설정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소멸이라고 하셨잖아요. 전세권으로만 하면은 당연히 소멸이 맞는데, 이 물건은 임차권과 전세권이 혼용이 된 거예요. 이 임차인은 전세권과 임차권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전입일자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이사를 안 갔어요. 자,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사람 전세권 설정을 전세 살고 이제 전세 살면서 재빠르게 전세권을 설정을 했는데 안심을 했단 말이에요. 아, 나는 전세권 설정했으니까 안심이 됐어. 근데 이 물건이 경매에 붙였죠? 경매에 붙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는 전세권자로 안심을 해도 될까 안 될까? 공인중개사가도 몰라요. 이런 경우는 이제 경매 컨설팅 회사를 가서 물어보면 당신은 전세권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말소입니다. 낙찰 금액이 적으면. 자, 당신은 이 전세권만으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권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임차권으로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전입을 빼면 안 되겠죠? 이사를 하지 않아야지 임차권 등기도 하잖아요. 자,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우리 동사무소 가가지고 경매지를 보여주면서 이 집에 대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떼주세요라고 했더니
전입이 돼 있어, 이 집에. 동사무소 가니까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떼봤더니 이 황땡땡이란 사람이 아직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나와 있고 전입 일자도 있어. 그럼 이 사람 이사 안 갔잖아요. 이사 안 갔으면은 이 전세권과 이 임차권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자, 이 전세권과 임차권을 둘 다 가지고 있다면 이 전세권으로 하나가 내 권리가 소멸이 된다면 내 손에 양쪽 양개 사과하고 배가 두 개 다 있어. 이가 사과가 썩었어. 그럼 배라도 먹어야 되겠죠.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면 둘 중에 소멸되는 거 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살아있는 거 가지고 주장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물건은 전세권과 임차권이 둘 다 혼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이 소멸을 하더라도 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입을 안 뺀 거예요. 이사를 안 가고 지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보세요. 배당 신청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내가 전세권자가 소멸인데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배당 신청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낙찰자는 1억 플러스 요거까지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물건을 2억 5,500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배당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5,500만 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임차인이라면 전세권과 임차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둘 중에 유리한 거를 쓰면 되겠죠. 여기서 전세권은 소멸된다 해도 나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잖아. 이 사람이 임차권을 먼저 주장한다면 배당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1억 사고도 1억 5,500을 더 인수한다. 그래서 2억 5,500에 사는 거고 만약에 이 전입 날짜가 없어. 얘가 없어. 안 지울게요. 일단은 저번처럼 지웠다가 워드 망칠까봐. 얘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이사 갔잖아요. 경매 입찰 마지막 날에도, 경매 입찰 하루 전날에도 동사무소 가셔서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 경매지만 100% 믿고 절대 경매하면 안 돼요. 모든 경매지에는 밑에 당구장 표시로 빨간색으로 돼 있죠?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알아내야 돼요. 내가 주의해야 되고 경매 입찰 하루 전날에도 동사무소 가셔서 이 전입 날짜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없다. 그럼 이사 간 거죠. 이사 가고 없으면 이 사람은 임차권으로 주장 못하고 이게 없다면 전세권으로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내가 1억에 낙찰 받았다면 5,500만 원은 그때는 그냥 소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몇 번 반복해서 보세요. 자, 임차인 방땡땡. 전입, 확정, 배당 모두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방땡땡.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을 또 했죠? 똑같죠? 이 합산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만 전세 보증금으로 보면 돼요. 강제 경매를 넣었는데, 어느 주식회사 서울건설에서 강제 경매를 넣었어요. 자, 이 경우는 제가 낙찰 금액을 따로 적지는 않았는데, 자, 이 금액도 전세권과 아까처럼 전세권과 임차권이 둘 다 있는 물건이죠. 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일단은 전세권으로 갖고 있으면 전세권은 내가 만약에 이 입찰 보증 이게 낙찰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1억이면 만약에 전세권으로만 주장한다면 뒤에 9천만 원은 소멸이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둘 다 갖고 있죠. 둘 다 갖고 있고 임차인으로 배당을 신청한 거예요. 자, 여기서 배당 신청했다는 거는
임차인으로 신청한 거예요. 전세권자로 신청한 게 아니라 임차권으로 배당 신청을 했죠. 그러면 얘 임차권으로 배당 신청을 해서 얘가 모두 배당받아 가면, 예를 들어 1억을 법원에서 배당받아가고 9천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서 얘가 모두 배당을 받는다면 이 전세권도 같이 사라지죠. 얘는 어차피 권리를 다 주장 못하지만 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둘 다 쥐고 있을 때 얘가 임차인으로서 배당 신청을 해서 이 임차보증금을 다 돌려받는다면 이 임차권은 자동 소멸이기 때문에 전세권도 소멸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잔금 내고 등기 치고 해도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이 전세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얘는 낙찰자가 법무사에 가서 돈 주고 지워야 돼요. 이거 지우는 데는 돈 비용 얼마 안 들어요. 뭐 5만 원이 드는 데가 있고 어떤 법무사는 10만 원 부르는 데도 있고 걔네들은 뭐 수수료 부르는 게 답이잖아. 그냥 부르잖아요. 비싸지 않다. 근데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이 전세권은 지워지지 않아요. 낙찰자가 돈 주고 없애야 돼. 자,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은행에서 이거를 잘 몰라요. 은행 대출하는 자들은 경매에 그렇게 뭐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경매에 넘어간 집을 대출해주는 경험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낙찰을 받고 이 임차권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권을 내가 돈 주고 안 지워서 등기부 등본을 그대로 간 경우에 은행에서 퇴짜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원래는 내가 등기 칠 때 내 돈 여유자금을 다 내고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3개월 안에 대출받으면 구입자금으로 인정이 되지만 내가 여유가 안 되면 낙찰 금액 다 지불하기 전에 등기 치기 전에 보통 대부분 경락자금 대출을 받죠.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임차인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 전세권도 같이 소멸된다. 라는 거를 아는 은행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네 안 해주네 은행하고 낙찰자랑 싸우지. 고수들은 막 싸워요. 은행 직원들하고. 이 바보야, 너는 왜 이런 것도 몰라 하고 이 고수가 은행 직원을 막 설득을 해. 설득을 해서 넘어가면은 대출이 되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은행원도 있죠. 그러면 설득을 해서 넘어가는 은행에 가서 먼저 대출을 받고 대출을 안 해준 은행에 가서 민원을 내면 돼요. 근데 민원 내지 말고 그냥 좋게 가서 혼내준다든지 내가 이만저만해서 다른 은행 가서 대출 받았어 라면서 그 직원한테 알려주거나 혼을 내키지 민원은 내지 마세요. 네. 어쨌든 요런 전세권 설정이 요런 거 임차권이 지워짐으로 인해서 얘도 자동 소멸이 된다는 거를 아시면 나중에 대출 받기가 조금은 수월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은행 직원한테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나 이런 것도 알아 이러면서. 얘는 돈 주고 따로 지워야 된다. 이제 그 얘기도 해드렸고요. 자, 전세권 나와 있고 경매를 넣었어요. 앞에 뭐 임차인은 당연히 얘겠죠. 임차인은 당연히 얘고 주식회사 뭐 이렇게 법인이기 때문에 전입 날짜는 안 나와 있고 확정일자도 없고 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인은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고 이 전세권 설정으로 경매를 넣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이 전세권 설정만으로 경매를 넣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법이 하도 좋아져서 전세권자도 경매 넣을 수 있지만 이 범위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의 전체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걸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리는 거를 머릿속에 일단 입력을 딱 해놓고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낙찰 금액이 1억이에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답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선순위인데 전세권 설정자인데 이 전세권 설정자가 경매를 넣었네? 그러면 무조건 부족금액 낙찰자가 인수가 아닌 말소예요. 전세권자잖아. 얘가 경매 넣었죠. 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못 받죠. 임차권 주장할 수 없죠. 전입날짜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죠. 법인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죠. 단순히 전세권 설정만 가지고 경매 넣었죠. 그러면 얘는 1억밖에 못 받는다. 나머지 1억은 말소다. 자, 여기서 요점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할게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무조건 부족 금액은 낙찰자 인수가 아닌 말소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임차인 황땡땡이고요. 전입날짜 있고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는 했죠. 보증금은 3억 4천만 원. 자, 이 전세권자는 이 임차권자하고 동일하죠? 동일하고 압류도 있고 임의경매를 넣었어요. 황땡땡이 임의경매를 넣었네요. 이 사람은 전세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죠. 경매까지 넣었어요. 낙찰 금액은 3억이에요. 자, 잘 보시고 어느 정도 대충 머릿속으로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짐작을 해보면 자, 아까 조금 전에 앞에 물건은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죠? 아까 그거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죠. 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무조건 말소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무조건 부족금액은 낙찰자 인수가 아닌 말소다. 여기도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어서 말소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무조건 말소라서 낙찰 금액이 3억이라면 나머지 4천만 원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소멸이다. 아니죠? 무조건 소멸이 아니고 이 물건도 전세권과 임차권이 혼용된 거예요. 두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배당 요구했죠? 배당 요구했는데 이 3억 배당 받아가고, 요 배당 요구한 거는 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임차권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3억. 근데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는데 확정일자가 미상. 확정일자가 미상이면은 배당 요구를 했어도 다 못 받는다. 다 못 받아간다. 배당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아간다 했죠. 그러면 요 임차권자가 임차인으로 인해서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는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지만 이게 배당을 다 못 받아가면 3억 플러스 3억 4천을 더 해줘야 되죠. 근데 보세요. 배당 신청을 안 했다면은 그대로 또 인수지만 얘는 확정일자도 없으니까 3억 플러스 3,400인 거예요. 그냥 얘가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둘 다 가지고는 있어도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으나
확정일자가 미상이기 때문에 배당을 다 못 받으면 무조건 낙찰자 전액 다 인수를 해야 되죠. 그죠? 요게 배당 요구를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했는지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자, 그 다음입니다. 전입 없죠? 확정 없죠? 배당 요구는 했습니다. 전세권자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한 게 경매 넣은 게 아니고 다른 회사가 경매를 넣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전세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사가구 없잖아요. 없잖아. 그죠? 전세권만 가지고 있어요. 자, 선순위 전세권자 임차인이 전세권자가 경매 넣은 게 아니라 다른 업체가 경매를 넣었는데 임차인 전입 없고 이사 나갔으니까 전세권만 살아있고 임차인이 아닌데 배당 요구했죠.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게 아니고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전세권으로. 만약에 전입도 있고 확정일자도 있어요. 그러면 배당 신청을 했다면 이분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한 거지. 맞죠? 근데 임차인이 아니고 그냥 전세권자로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말소가 돼요. 낙찰자 부족금액 인수 아닙니다.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 신청한 게 아니고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신청을 했다면 무조건 말소.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아까 전세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죠? 요거랑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 경우는 무조건 말소예요. 이 두 가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혼용이 돼 있다 하면 둘 중에 유리한 임차권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니 임차권으로 주장을 할 때 배당 요구했으면 배당 받아가고 임차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내 낙찰 금액 플러스 임차 보증금만큼 더 줘야 되고 전세권과 임차권이 혼용돼 있는 물건을 이 전입 날짜로 인해서 판단을 하고 둘 중에 유리한 거를 주장할 수 있으니 아무리 전세권이 돼 있다고 해도 무조건 말소가 아니니까 인수할 수 있다 없다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전입 날짜가 없음으로 인해서 전세권만 살아있다면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거나 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 뒤는 무조건 말소다. 낙찰자 인수 아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시기 바래요. 나머지 3천만 원은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 자,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고수들이 정말 흔하게 실수하는 거거든요. 전입 날짜, 확정 날짜 미상이고 배당 신청을 했어요. 배당 신청 안 한 경우도 있을 거고. 자, 소유권 이전을 경매를 통해서 주식회사 성현이라는 업체가 이거를 경매를 통해서 일단 낙찰을 받았고 전세권을 쌍용 레미콘에서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업체죠. 업체라서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입 확정 날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임차권이 아닌 전세권만 가지고 있죠. 전세권만. 그런데 강제 경매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임차인 현황이 전입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신청을 했는데 아주 간혹 이런 물건은 아주 간혹 있는데 고수들도 이런 물건이 나오면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무조건 소멸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전세권이다 뭐다? 전세권은 뭐다라 그랬죠. 제가 물건이라 그랬어요. 전세권은 양 당사자 간에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지 설정이 되는 거라서 전세권은 경매를 넣는다면은 임의 경매예요. 자, 여기서 제가 물건과 채권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끝에 권자가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전세권, 근저당권, 지상권 이렇게 끝에가 권이 들어가는 거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임차권만큼은 쌍방 합의가 아니라 혼자서 할 수 있죠. 자, 끝에가 권자가 들어가서 경매가 일어나는 거는 뭐다? 임의경매. 자, 혼자서 내가 상대방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임차권은 채권이라 그랬죠. 채권이기 때문에 강제경매. 얘는 뭐다? 강제경매.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은 돼 있지만 여기 있는 소속돼 있는 직원이 아직 여기에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짐을 다 안 뺐다든지 자기가 돈 받을 채권의 권리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으로서 경매를 넣었다면 여기가 임의 경매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받을 권리,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임차권으로 경매를 넣은 거가 강제 경매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얘는 말소가 아니고 인수해야 돼요. 이거를 전입 날짜 아무것도 없어서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3천만 원에 낙찰을 한다라고 해서 나머지 150이 날라간다라고 이게 지금 단위가 3천이고 이래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억 단위여봐요. 억 단위 몇십억 단위여봐요. 끝에 단위도 어마어마하겠죠. 그거는 소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덜컥 하시는데 여기서 전세권으로 경매하는 건 임의경매. 그다음에 내가 임차권으로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경매하는 거는 강제경매. 그러면 이 업체는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으로 자격으로 경매를 넣은 것이다. 그래서 임차인의 강제경매는 배당 금액이 부족한 부분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죠. 인수. 만약에 이거 배당 신청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임차권의 경매니까 낙찰 금액에서 보증금까지 전부 다 모두 인수를 또 해야 되죠. 선순위 전세권은 경매 신청하고 배당 신청하면 모두 없어진다고만 알고 있는 고수들이 실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에요.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 그럼 말소. 또 임차권이 아닌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럼 말소. 그렇게만 알고 있는 고수들이 당하는 물건이라고 이게. 이거를 살피지 않았으니까. 전세권으로 넣었다면 여기가 임의경매로 나와야 돼요. 요 원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요것도 중요하다. 끝에가 권자가 들어가는 거는 물권. 요건 임의경매. 얘는 끝에가 권자가 들어가도 유일한 채권. 얘는 강제경매.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전세권이 아닌 임의차권으로 경매를 넣은 것이므로 얘는 전부 다 인수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전세권 이론 수업을 좀 했는데요. 사실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전세권도. 그런데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최초 근저당보다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인수냐 말소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사냐, 그냥 임차인이 사냐, 선순위 임차인이 사냐, 후순위 임차인이 사냐, 소액 임차인이 살고 있냐 부터 해갖고 뭐 있죠? 하자물건 첫 번째 보증금 미상인 선순위 임차인 알아내는 것도 봤고 그 다음 전세권도 알아내는 거 봤는데 이 전세권의 모든 케이스를 다 외우려면 머리 터져요.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해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를 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실습을 좀 할 거예요. 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카톡방에다가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숙제를 좀 낼까요? 이제 또 저번처럼 저번처럼 숙제를 좀 내줄게요. 그래야지 보는 것 같아. 지금 5분 남았으니까 잠시만요.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죠? 내가 알고 싶은 지역, 내가 하고 싶은 지역, 궁금한 거를 여기다가 넣으세요. 뭐 서울 전체로 해도 되고, 뭐 대구 전체로 해도 되고, 가장 쉬운 거는 주거용이 가장 쉽죠, 아직까지는. 뭐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토지도 있고 많은데, 일단 분석하기 제일 쉽고 접하기 제일 쉬운 것부터 좀 연습을 할게요. 서울, 아니면 대구, 뭐 세종, 인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시면 돼요. 하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세권 설정, 임차권 등기, 요거 주거용,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물건, 내가 궁금한 물건 딱 2개씩 언제까지 올린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아셨어요? 오늘 하셨던 원리를 좀 더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시고 2개씩 일요일까지 숙제를 내는 걸로 할게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단톡방에도 2개씩 개인톡으로 주시고 그리고 법인 계좌 말고 저번에 제가 한번 공지를 했는데 제 개인 계좌에다가 이제 수업료 안 내신 분들은 납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 1교시 수업 못 들으신 분들 개인과 법인의 그 취득했을 때의 비교 그다음에 법인으로 취득했을 때의 장단점을 제가 언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했던 거 수업을 다시 한번 꼭 리뷰를 해서 복습을 하시든지 수업 못 들으신 분은 녹화 방송을 반드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